안녕하십니까. 2023년 2회 유통관리사 유통정보 기출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통정보 기출문제 보시는데 가장 어렵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난이도는 상급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물론 2023년 1회 시험의 경우에도 꽤 어렵게 나왔었죠. 처음 나온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처음 등장한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래 가장 어려웠던 시험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한 열 몇 문제 정도, 한 12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왔는데 그 정도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식적인 내용이거나 또는 평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락,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통정보에서 과락을 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과락을 면하고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득점을 하면 합격점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식적인 내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과락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나온 내용들이 그 쇼핑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쇼핑몰의 그 시스템 구성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나왔고요. 라이브 커머스도 처음 나온 용어예요, 아예. 라이브 커머스 해가지고 요새 뭐 실시간으로 TV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쇼호스트가 상품을 설명하게 되면 고객들이 참여해가지고 대화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터넷 통해서 대화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스마트 계약 기술에 대해서는 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현장에서는 좀 많이 쓰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 이 개념도 처음 등장을 했고요. 친환경 인증제, 또 그다음에 스튜어트의 지식재산에 관한 내용도 처음 나오다시피 한 것이고, 마이데이터는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지난번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왔고, 라스트 마일 다이나믹 프라이싱, 가격 전략인데 다이나믹 프라이싱 해가지고 또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시하는 개인정보 보호 8가지 원칙, 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라든가 NFT 요새 non-fungible 토큰 해가지고 대체 불가 토큰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어려운 내용들이죠. 나머지는 상식적이거나 평이한 내용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추세가 계속 이루어진다면 유통정보, 말씀드린 것처럼 과락을 면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 다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출제자 취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시험 문제 커리큘럼이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유통 마케팅의 경우에도 새로운 내용들 꽤 많이 들어가고, 유통정보에도 일부 새로운 내용 들어가고, 또 내용이 합쳐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통정보에서 이제 꽤 신경 써가지고 정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보시겠습니다. 71번 문제는 쇼핑몰의 시스템 구성에서 프론트 오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쇼핑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쇼핑몰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쇼핑몰에서 이 고객, 소비자예요. 수요자인 고객이 접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라고 할 때는 사용자, 즉 고객들이 접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프론트가 있다면 백도 있겠죠. 백 오피스는 뭐냐? 쇼핑몰 관리자가 접하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 백 오피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면 내가 쇼핑몰 들어갔을 때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수요자로서 들어갔을 때 뭐죠? 상품 검색할 수 있죠. 상품 등록을 합니까? 소비자가요? 아니죠. 이거는 관리자가 하는 거죠. 관리자가 하는 것이고, 상품 리뷰,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상품 진열 관련된 것들, 어떤 상품이 어떻게 많이 진열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회원 로그인도 사용자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바로 프론트 오피스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반면에 상품 등록은 관리자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 등록은 백 오피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갖고 프론트 오피스, 백 오피스 그 차이점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처음 나온 거, 물론 또 나올 수는 있는 거죠.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나왔던 문제 정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번 문제가 라이브 커머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게 이제 바로 TV 홈쇼핑 같은 것들이죠. 그 자리에서 상품 설명하면서 소비자가 동시에 참여해가지고 주문도 하고 또 상품에 대한 평가들도 하고 하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 원래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단어는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라이브, 그 다음에 커머스, 상거래죠. 상거래의 합성어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는 겁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쇼호스트, 요새 뭐 수억대 연봉을 버는 쇼호스트 많이 신문에 나오고 있죠. 그만큼 물건을 잘 설명해가지고 많이 팔리니까 인기가 있게 되고, 그러면 연봉을 크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호스트가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한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3번에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와 쇼호스트가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하다. 실시간 소통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그 문자 입력하면 다 창에 뜬단 말이에요. 계속 옆에 창에. 근데 소비자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다? 아니죠. 소비자끼리도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그 대화창에 소비자 간에도 의견을 주고받는 게 다 나옵니다.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소비자 간의 대화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아무리 처음 나온 문제지만 쉬운 문제인데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은 약간 좀 깝깝할 수 있죠. 자, 기존 이커머스보다는 소통과 재미를 더한 진화된 커머스 형태입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전자상거래가 아니고 소통과 재미를 더한 진화된 커머스라고 하는 거. 자, 최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게 또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처음 나온 문제인데, 자, 한번 문제 통해서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소비자 간에도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3번 문제는 오늘날을 제4차 산업혁명 시기로 구분합니다.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용어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죠. 사실은 2015년에 용어가 처음 등장을 했고 2016년에 세계경제포럼에서 강조가 됐던 그런 개념이고, 그 이후에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자, 2016년에 있었던 세계경제포럼,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걸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래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들, 정치인들 뭐 다 참여해가지고 경제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 원래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는 정보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70년대 이후에 진행된 정보혁명. 그래서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때는 신석기 시대 이래 농업혁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2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혁명, 1760년대 있었던 그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죠. 그 3차 산업혁명은 1970년대 이후에 정보혁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정보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사이에 모든 경계를 허무는 그 융합기술혁명으로 정의하는 겁니다. 융합이에요. 다 컨버전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대학에서도 전공 과목 이런 것들이 다 융합이에요. 융합과정. 과거처럼 전공이 딱딱 가려져가지고 완전히 그냥 커튼친 이런 형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융합이에요. 그래서 융합기술혁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번 ICT, 정보통신기술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 또 만물인터넷. 원래 사물인터넷 해가지고 IoT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을 때 여기에 대한 개념으로서 인터넷 오브 싱이 아니라 인터넷 오브 에브리싱이다 해가지고 만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도 나왔었는데, 뭐 지금은 IoT라는 말로 보편화돼가지고 이 말은 잘 안 쓰이고 있죠. 어쨌든 간에 만물 인터넷 다 확장된 겁니다. 자, 이것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 사물까지도 대상으로 한 초연결성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경계를 갖다 허물었고 초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초연결성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결합과 연계를 통해 기술과 산업의 초지능화가 강화되고 있는 거죠. 초지능화, 경계가 허물어진다, 융합, 초연결성, 초지능화. 다 처음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이미.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으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성, 초지능화에 기반하여 기술 간, 산업 간, 사물, 인간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고. 근데 5번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 우리가 이거 3대 생산 요소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 3대 생산 요소 하게 되면 토지와 노동과 자본 얘기합니다.
근데 노동의 가치가 토지와 자본에 비해서 중요도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나오고 로봇화됨으로써 노동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노동의 가치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대신 자본이라든가 기타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생산 요소의 가치가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동의 가치가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렇죠? 이해할 수 있죠, 쉽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자 그동안 나왔던 문제들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년 나왔어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2017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당연히 2016년에 나온 거니까 이게 2017년에 문제가 처음 나왔고 그 이후에 매년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다음에 74번 문제는 뭐 아주 초보적인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고맙죠. 자, 물류의 효율적 회전을 가능하게 하는 QR 물류 시스템. QR이 뭡니까? 퀵 레스폰스죠. 신속 대응입니다. 고객 욕구에 신속 대응한다는 거죠. 자, 고객 욕구 변화에 신속 대응하게 되면 자, 신속한 대응, 긍정적 효과 물어봤습니다. 아닌 게 뭐냐고 했는데 리드 타임이 증가합니까? 자,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게 되면 리드 타임은 감소하는 거죠. 고객이 물건을 주문한 다음에 물건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리드 타임이에요. 당연히 리드 타임은 감소하겠죠. 그다음에 안전재고도 감소하겠죠. 안전재고 감소할 것이고 예측 오류가 감소할 것이고 파이프라인 재고도 감소합니다. 운송 중 재고예요. 운송 중 재고인데 이게 감소하게 되는 거죠. 신속 대응이 이걸 다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리드 타임은 감소하는 거 당연하죠. 자, 그렇게 해서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 고마운 문제입니다. 다음에 75번 문제도 새로운 문제입니다. 디지털 공급망을 구현하는 데 활용되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답은 뭐 진짜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답은 또 쉽게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특정 요구사항이 충족되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요새 뭐 이커머스 자체 계약도 실시간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계약이 실행됩니다.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상에 기록됩니다. 따라서 높은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3번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은 중개자가 없습니다. 중개자 없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래 비용이 낮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고 그래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 블록체인 기록을 뒷받침하는 높은 수준의 암호화 분산 원장. 원래 블록체인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때 블록체인을 갖다가 분산 원장 또는 공공 거래 장부라고 한다는 거 하는 게 이미 시험 문제 나왔어요, 과거에.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이건 문제로 봤을 땐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네 번째 나온 것이고 관련된 내용들 좀 나왔던 거니까 그래도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나온 거예요.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는 처음 나온 것이고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네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험 문제 나올 때 블록체인을 갖다가 분산 원장 또는 공공거래 장부라고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분산 원장 특성으로 네트워크에서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보안성이 매우 높다는 거. 이게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블록체인을 활용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에 대하여 가시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을 갖다가 활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거래 기록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5번이 잘못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맞는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유사한 내용들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것도 경쟁력 있는 수익 창출 방안을 개발하는 데 활용되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원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대해서는 다른 과목에서 한번 나왔어요. 이게 마케팅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래서 이거 갖다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가지고 크게는 네 가지를 갖다 구분하는데 그 네 가지를 갖다 구분해가지고 이걸 세분화해가지고 9가지가 되는 거예요. 크게는 네 가지 그리고 네 가지로 분류한 다음에 세부적으로 분류했을 때 9가지 요인이 제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요인,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요인은 고객 세분화입니다. 고객 세분화고 그다음에 자, 가장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용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캔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그동안 마케팅에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 기본서에도 안 나와 있죠. 당연히 거의 처음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현장에서는 경영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내가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그 경영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9가지에 대한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해설 참고해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9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 뭐냐 이것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일단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요인은 고객 세분화 먼저 해야 돼요. 고객 세분화.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작성해야 하는 요인이 비용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문제 통해서 이거 한 번만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7번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데이터 마이닝 기법, 데이터로부터 뭔가 패턴이라든가 관계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CRM은 고객관계 관리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알아낸 걸 갖다가 우리가 고객관계 관리에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활용 용도를 갖다 연결한 것인데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분류규칙 나와 있습니다. 자, 분류규칙도 데이터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분류규칙. 요 기법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게 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분류규칙은 고객 이탈 수준에 대한 등급을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고객 이탈 수준에 관한 등급을 갖다가 몇 개 기준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거죠. 고객 이탈 수준의 등급. 자, 군집화한다는 거. 군집화. 묶는 거 아니에요. 묶는 게 뭐예요? 어떻게 묶을까요? 제품 카테고리겠죠. 카테고리라고 하는 게 어떤 제품 분류해가지고 그룹별로 나눈 거 아닙니까? 예, 군집화죠. 맞고요. 용어 그대로 이거 연결시키면 맞는 겁니다. 순차 패턴이 있는데 순차 패턴 같은 경우에는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 규칙은 이제 상품 패키지를 갖다 구성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5번에 일반화 규칙 해가지고 연속 판매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는데 일반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화 규칙 해가지고 원래 지금 여기서 이 다양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일반화할 수 있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일반화 규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분류 규칙, 군집화 규칙, 순차 패턴, 연관 규칙이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확인하시는데 이건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예전에 한번 나왔었고 예전에 2019년도에 한번 나왔었고 지금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런 거 안 나왔었죠. 당연히.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반화 규칙은 없다는 걸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8번 문제도 사실은 이제 처음 보는 내용인데 답은 쉽게 보입니다. 자,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제품 관련 인증제도예요. 인증제도 관련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1번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했다.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환경표지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제품에 대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해 건축이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 성능을 인증하는 겁니다. 녹색 건축 인증제도를 갖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처음 듣는 얘기죠, 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이 필요성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해서 유망한 녹색 기술 또는 사업에 대한 녹색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번 보세요. 환경부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린워싱이에요. 그린워싱이라는 거. 그린워싱이라는 게 겉으로만 그린 강조하는 거예요. 위장이죠. 위장이고 실제로는 뭐예요? 그린이 아닌데 그린인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침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그린워싱을 위장 환경주의 뭐 이런 말 씁니다. 위장 환경주의. 그래서 이름만 친환경인 그린워싱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죠. 이거는 그린워싱 제도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없어져야 되는 거.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뿐만 아니라 이제 보통은 되게 그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름만 친환경인 이런 그린워싱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얘네 겉으로만 환경이지 친환경이지 속은 아니다 이거죠. 그걸 알려야지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하는데 쉽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됐습니다. 이 5번은 결국 그린워싱이라는 단어의 키워드 이게 요거예요. 요거만 알면 이게 뭔지 알면 당연히 아닌 거 알죠. 네, 그렇게 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에 79번 보시게 되면 스튜어트의 지식자산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는데 참 이게 여러 군데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자산. 스튜어트가 제시한 건데 스튜어트가 지식자산의 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문제통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처음 나온 겁니다. 문제에도. 지식자산을 갖다가 고객자산과 구조적 자산과 인적 자산 해가지고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고객자산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고객 브랜드 가치, 기업 이미지 이런 것들이 고객자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적 자산이라고 할 때는 구성원의 지식 경험 이거 당연히 그렇겠죠. 기업의 구성원들이에요. 기업 내부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인적 자산입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구조적 자산에는 조직의 경영 시스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포함이 돼요. 근데 조직의 경영 시스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은 자 외재적 존재 형태를 갖고 있는 암묵적 지식이 있다?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외재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라고 하면 암묵적 지식은 아니죠. 우리가 암묵지하고 형식지 알잖아요. 암묵지는 뭐 노하우 이런 것들 내가 몸으로 체득한 기술 노하우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외재적인 존재 형태 가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몰라도 앞에 부분하고 뒤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안 되잖아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몰라도 틀린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구조적 자산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통해서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2번, 3번, 4번 통해서 고객자산, 인적자산, 구조적 자산이 무엇인가 하는 거 정도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뭐 또 나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2019, 2023년에는 제가 판단하기엔 3회 시험까지도 좀 약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출제자가 한번 정해지면 1년 동안은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2023년 1회, 2회에 아주 최악의 유통정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회 시험에도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일단 3회 시험에서도 유통정보는 과락을 면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서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늘 나오던 거는 안 나왔어요. 매번 나오다시피 한 거는 안 나오고 생뚱맞은 내용들만 시험 문제 찾아서 일부러 낸 겁니다. 아주 고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79번 문제 5번으로 확인하시고요. 다음에 8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통업체에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로 아래 글상자의 가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건 두 번째 나온 겁니다. 최근에 크게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스마트폰에다가 은행 거래하는 은행의 앱 같은 거 깔면 자꾸 뭐가 떠요. 마이데이터 가입하라고. 그 마이데이터 가입하게 되면 내가 거래하는 그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거래하는 은행에 대한 정보까지도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돼가지고 정보를 갖다 몰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이데이터 해서 가입하라고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 마이데이터. 자,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국민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지고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스타트업 등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해서 새로운 데이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바로 자, my data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용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5번에 자, my data. 근데 뭐 나머지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분석, 데이터댐도 별도로 한번 나왔었죠. 한번 나왔어. 그것이고 데이터 마이닝. 당연히 아닌 거죠. 이건 당연히 알잖아 우리가 아닌 거. 그래서 답은 my data를 갖다가 또 눈치껏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번 문제도 처음 나온 문제입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걷기에는 멀고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기에는 마땅치 않은 애매한 거리. 이런 것은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죠. 걷자니 너무 멀고 또 택시나 자가용 이용하기엔 너무 짧고 이런 경우 애매한 거리. 이럴 때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래요. 그 현장에서 쓰는 말이죠 우리가. 근데 또 한 가지 이 개념은 유통업체의 상품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유통업체의 상품이 고객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객의 목적지에 도착하는 마지막 단계를 갖다가 고객에게 배송되는 마지막 단계를 갖다가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객과의 마지막 접점이에요. 마지막 접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을 받으면서 고객의 만족도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그리고 유통업체는 고객 만족을 위한 배송 품질 향상이나 배송 서비스 차별화 측면에서 이 개념을 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하고 있죠. 요새 뭐 새벽 배송이니 뭐 주문하자마자 곧바로 배송하는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라스트 마일을 갖다 관리하는 거예요, 다.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은 바로 라스트 마일이다 하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다들 뭐 생소한 내용들이죠. 엔드 투 엔드 배송 리드 타임은 아니고 스마트 로지스틱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마지막 접점이니까 라스트 마일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찾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잘 몰라도 그래서 이렇게 갖고 내용 체크하고 지나가요. 라스트 마일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2번 아래 글 상자에서 설명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두 가지 핵심 특성과 관련된 현상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이 뭐냐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 경제를 지배하는 3대 법칙 자주 나오잖아요. metcalfe의 법칙, 또 롱테일 법칙이라든가 또 뭐 무어의 법칙이라든가 또 코스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 경제를 갖다 지배하는 법칙인데 그중에서 자,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이 증가할수록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현상 뭡니까 이게 metcalfe의 법칙이죠. metcalfe의 법칙.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2배가 되면 가치는 제곱. 이의 제곱이에요, 가치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metcalfe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일정 수준 이상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확보하게 됐다. 일정 수준 이상에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팍 튀는 거예요, 이제.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해가지고 팍 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일정한 수준 이상의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확보했다? 그러면 막강한 경쟁력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이제 승자 독식의 비즈니스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다 여기서 일정한 수준 되면 팍 튀는 겁니다. 이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많이 쓰죠. 이런 건 뭐라고 합니까?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은 metcalfe의 법칙,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티핑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metcalfe의 법칙하고 티핑 포인트. 나머지도 뭐 이거 팔레토라고 했는데 파레토 법칙도 아시죠? 20-80 법칙. 이걸 비판하면서 나온 게 롱테일 법칙도 아실 것이고 여러 번 나왔었죠. 무어의 법칙도 아시죠? 반도체 용량이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는 거. 무어의 법칙이 있었고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학습 효과 다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1번입니다. 다음에 83번 고객 수요에 기반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상황에 따른 다양한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가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객의 상황, 그러니까 상황에 따른 다양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가변 가격제라고 그래요. 이런 걸. 가변 가격제라고 하는 건데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스테이틱이 아니라 뭐예요? 다이내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이내믹 프라이싱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프라이싱 전략 해가지고 이거 갖다가 가변적 가격 전략이라고 그래요. 가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 변화하는 겁니다.
가변적 가격 전략이에요. 또는 동태적 가격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다이내믹 번역하면 동태적이라고 그래요. 동태적이라고도 번역하고 또 가변적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근데 나머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페니트레이션 프라이싱, 자, 시장 침투 가격 전략, 최대한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최대한 매출액을,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시장 점유율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 거. 자, 초기 고가 전략, 스키밍 프라이싱 다 아시죠? 마케팅에서. 그 다음에 명성 가격 전략, 뭐 향수 같은 경우는 원가가 아무리 싸도, 원가가 싸다고 해서 향수 5,000원에 판다. 살까요? 아니죠. 저거 썼다 코가 마비될지도 몰라. 안 씁니다. 아무리 원가가 싸게 들어도 향이 좋다? 한 5만 원쯤 받으면 다 팔립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명성 가격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프레스티지 프라이싱. 나머지 다 알잖아요. 낚시 가격 전략도 낚인 거 다 알죠. 그래서 답은 가변적 가격 전략 해가지고 다이내믹 프라이싱 전략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처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격 전략하면 마케팅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통정보에서 다른 과목 문제도 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갖고 83번은 4번을 답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84번 문제 보시면 처음 나온 겁니다. 아래 글 상자에 OECD는 잘 아시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 하면 선진국이죠. 물론 한국도 OECD 회원국에 됐습니다. 96년에 회원국이 됐어요. 선진국입니다. 그래갖고 OECD 개인정보 보호 8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옳은 것만 바르게 나열한 것이 뭐냐고 했습니다. 자, 정보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어야 한다. 정보 수집 관련된 거예요.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 자, 수집 제한의 법칙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이 확보돼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보시게 되면 목적 명시의 원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수집 과정에서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 나왔잖아요. 목적 명시. 수집 목적을 명시하고 명시된 목적에 적합하게 이용되어야 한다. 맞죠? 내용 몰라도 답은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전성 확보의 원칙 나와 있는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 외에 이용되거나 공개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요건 이용 제한의 원칙이에요. 아래가 이제 요 아래 나옵니다. 이용 제한의 원칙 나오는데 이용 제한의 원칙이고 안전성 확보의 원칙은 그 아래 설명에 또 나옵니다. 두 개씩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공개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용 제한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이용 제한의 원칙, 그리고 개인정보의 침해, 누설,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 조직적, 기술적 안전 조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안전성 확보의 원칙이에요. 그 앞에 나왔던 안전성 확보의 원칙, 리을에 나왔던 겁니다. 되는 것이고. 자, 비읍 보시게 되면 공개의 원칙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관리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의 원칙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책임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이 있는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 참가의 원칙이에요.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원칙 준수 의무 및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책임의 원칙이죠. 이렇게 해갖고 디귿과 비읍 두 가지만 맞고 나머지는 그 두 개씩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갖고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올 가능성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출제자가 이런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 또 낼 수 있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만 체크하고 지나가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85번 보시겠습니다. 아래 글상자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우리가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뭔지죠? 분석이죠. 분석하는 건데 분석이에요. 다 애널리틱스 분석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분석과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른 게 뭐냐고 했는데 이것도 영어로 다 보세요. 기술한다는 말은 서술한다는 말입니다. 데스크립티브. 과거에 발생한 일에 대한 소급 분석하는 거. 과거에 발생한 일에 발생한 일
발생한 이의를 기술하는 거. 과거의 거예요. 그러니까 데스크립티브죠. 맞습니다. 예측 분석인데 예측, 프리딕티브, 예측. 특정한 일이 발생한 이유를 이해한다. 이해하는 거는 진단하는 거죠. 특정한 일이 발생한 이유를 갖다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면 이건 진단 분석이에요. 그러면 애널리틱스, 진단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애널리틱스를 이용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예측한다. 예측이죠,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처방. 처방은 뭐예요? 대책을 세우는 거죠. 대응 방안 제시하는 겁니다. 처방. 자, 프리스크립티브. 성능 개선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처방 아닙니까? 맞죠? 두 개 맞고 두 개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대한 분석과 설명 중 옳은 거,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게 나와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단어하고 연결시켜보면 아무리 처음 나오고 모르는 거라도 답을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연습하시면 또 시험 문제가 나와도 익숙하게 대응하시겠죠. 다음에 86번. 이게 아주 생뚱맞은 얘기죠. 최근 들어서 유통업체에서 활용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갖다 활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영어로 non-fungible 토큰이에요. non-fungible 토큰 해가지고 장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게 뭐냐고 했습니다. 최근에 이거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명 화가의 그림을 갖다가 투자하는 거. 투자하는 건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인데 일부 조각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각. 그 그림의 10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치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뭐 네이버 백과사전 뭐 이런 데 찾아봐도 이렇게 뚜렷하게 정리가 잘 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많이 언급이 되고 그 신문 기사에 보면 또 어려운 단어니까 이게 어려운 단어니까 기사가 나올 때 또 박스에다가 설명 나오죠. 그 정도 설명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고유의 특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시소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위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해요. 위조가 어렵다가 아니라 위조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 고유의 특성으로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추적 가능합니다.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돼요. 그림 하나가 있는데 그 10분의 1, 100분의 1만 소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됨으로써 각각 나눠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가치를 보증해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는 있는 건데 정부에서 가치를 갖다 보증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잘못됐습니다. NFT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요. 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네, 4번에 정부에서 가치를 갖다 보증한다는 말이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암호화폐니 뭐 이런 것들은 정부가 보증하는 건가요? 아니죠. 정부가 보증하는 건 물론 이제 지금은 나라마다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를 갖다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겠다고 한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나머지는 다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정부가 보증한다고 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암호화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정부가 보증해줘요? 안 해주죠. 없습니다. 자, 4번이 잘못됐습니다. NFT 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처음 나온 내용이니까 저는 문제 통해서 한 번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7번은 각국 GS1 코드 관리 기관의 회원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연결하여 자국 및 타 회원국의 업체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게 해주는 서비스. 그 일기 그대로 보세요 한번. 자, 코드 관리 기관 회원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예요. 회원업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인터넷 통해서 연결해가지고 업체 정보를 갖다가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찾아보세요 그냥. 회원업체 정보면 뭐예요? 바코드 조회일까요? 뭐 덴소웨이브는 당연히 아니죠. 이거는 QR코드 만드는 일본 업체 아닙니까? 코리안넷은 뭔지 아시죠? 전자카탈로그 서비스인 거 아시죠? 그러면 이게 바코드 조회일까요? 아니면 회원 업체 정보니까는 기업 정보일까요? 기업 정보죠. 그리고 GS1이 뭐예요? 글로벌 스탠다드 넘버 원이라고 그랬죠. 과거에 이안과 UPC를 갖다가 이은 국제표준 첫 번째입니다. GS1. 그러니까 GS1 코드 해가지고 자, 바코드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몰라도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물론 처음 나온 것이고 몰라도 답은 이렇게 찾아야죠. 그래서 이번에 시험 문제에서도 모르지만 그래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또 꽤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죠. 다음에 8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많이 나왔던 거죠. 지금까지 유통정보 시험 문제 탑 10 중에 하나에 들어갈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 글상자의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고 했습니다. 자,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달 과정에서 우위 변조가 없다.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결함이 없어요. 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달 과정에서 우위 변조가 없다는 거죠. 무결성입니다. 정보를 암호화해요. 암호화. 인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다. 기밀이 보장되는 거죠. 기밀이 보장되는 겁니다. 뭐예요? 기밀성이죠. 무결성과 기밀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전자상거래 보안 요건 해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상호 인증, 뭐 부인 방지 다 잘 나오잖아요. 제일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내용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89번 문제는 그냥 흐름대로 파악해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래 글상자의 구매 지불 프로세스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뭐냐? 이거 어떻게 유통정보 문제 이런 게 나올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까지도 유통정보라는 과목에 다른 과목 문제가 꽤 많이 나왔으니까 뭐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가 순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순서 물어보면 같은 내용 물어보더라도 시험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달라요, 답은. 그러니까 흐름대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뭐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구매 요청서 발송, 조달 확정, 구매 지불이니까 조달을 확정한 다음에 대금 지불이 제일 나중에겠죠. 대금 지불, 공급업체 송장 확인, 재화 및 용역 수령증 수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다 받은 다음에 대금 지불하는 게 맨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뭘까? 이거겠죠.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구매 요청서 발송. 이게 맨 마지막 6번째. 이것만 가지고 답 찾으면 안 나오나요? 첫 번째가 기억, 마지막이 미음. 답 나오죠. 첫 번째가 이거고 마지막이 요거라는 것만 알면 5개 제시가 된 것 중에서 시작은 기억이고 마지막이 미음인 게 하나가 나오죠. 4번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시게 되면 재화 및 용역에 대한 구매 요청서 발송 첫 번째예요. 구매 요청서 발송. 그 다음에 구매 요청서 발송한 다음에 그러면 구매 부서에서 구매하기로 확정할 거 아닙니까? 이 조달이라는 게 구매 똑같은 거죠. 근데 단지 구매 개념보다는 첨단화된 게 프로큐어먼트예요. 퍼체이스보다 첨단화된 개념이 프로큐어먼트. 그래서 저번에 구매 요청서를 발송했고 구매 부서에서 조달 확정한 거예요. 조달 확정했으면 주문해야죠. 구매 주문서 발송해야 되는 것이죠. 주문해야 될 것이고 주문하게 되면 이제 주문한 다음에 재화 및 수령증을 수취하고 그 다음에 공급업체 송장을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송장 확인한 다음에 대금 지불하는 거죠. 이런 순서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것도 처음 나온 내용입니다. 흐름을 파악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흐름을 파악해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죠? 자, 정답은 시작이 기억이고 끝이 미음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90번 문제는 그래도 비슷한 내용은 아니지만 약간 유사한 내용이 한 2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째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ETL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관련된 내용이고 OLTP, OLAP는 다 아시죠? 온라인 거래 처리, 온라인 분석 처리인 거 다 아시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ETL에 관한 용어가 여기 3번째 나온 거예요. ETL. 내용 보시게 되면 기업 활동과 관련된 내외부 자료를 영역별로 각기 수집, 저장, 관리하는 경우 자료의 활용을 위해 목적에 맞게 적당한 형태로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트랜스포메이션 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첫 번째 이제 먼저 일단 수집 저장했단 말이에요. 수집 저장 관리하는 경우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료 활용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 적당한 형태로 변환한다고 했는데 변환하기 전에 먼저 익스트랙 해가지고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한 다음에 변환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표준화 시키거나 변환하는 목표 저장수에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저장은 뭐예요? 로드하는 거죠. 로드 L. 일도로 도와주는 기술로 가장 옳은 것이 뭐냐고 했는데 이게 바로 ETL입니다. 그래서 ETL 해가지고 이것도 2020년 3회 때 한번 나왔고 2021년도에 한번 나왔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ETL 해가지고 자료의 추출한 다음에 변환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로드 적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과거에 시험 문제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온라인 거래 처리 분석 처리 아닌 건 다 아시죠? 그래서 정답은 ETL인데 자 어쨌든 간에 문제하고 매칭해가지고 ETL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됩니다. 뭐 흔히 나오거나 이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 10번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거인 경우 외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2회 시험을 냈으면은 같은 사람이 3회 시험도 내기 때문에 바로 전번 시험에 나온 거 또 내지 않아요. 새로운 걸 또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하시면 남대로 또 요령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정보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시고 기출문제 최대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 잘 하셔서 한 번에 꼭 합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